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아쇠 전문 해결사 털보이사입니다. 방아쇠 하면 털보이사,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죠. 정말 많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방아쇠 손가락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키나이프 시술을 어쩌다 보니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작은 부분의 병이지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은 큰 병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일상생활, 수면, 일이 송두리째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몇 주에서 길면 몇 년 동안 말이죠.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에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수술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된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절개 없이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서 고질적인 최고 문제인 힘줄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태 부분 마취로만 가능하던 하키나이프 시술을 이제 거의 같은 성공 확률로 수면 또는 전신 마취로 고통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부분 마취로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은 오히려 수면을 많이 원했었는데 제가 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뭐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환자분들 덕분입니다. 해주시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노력한 끝에 다가온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걸려서 딸깍하는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예 안 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불룩하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어서 힘줄이 인대로 된 힘줄 터널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생기긴 하지만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은 정확히 아직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 병이 생기신 분들은 내가 내 손을 너무 혹사했어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덜 썼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발생했다면 치료법은 손가락에 밴드나 깁스를 감거나 해서 아예 안 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주사, 체충격파 같은 거를 하기도 하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봉침도 맞고 뜸도 뜨고 약침도 맞습니다. 자가운동과 스트레칭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운동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힘줄을 잡고 있는 활차인대를 절개하는 근본적인 방법, 수술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수술은 첫 번째로 손바닥을 절개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절개하지 않고 주사 바늘이나 이런 특수한 기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시행됩니다. 세상에 쉬운 수술은 없지만 직접 손바닥을 절개해서 힘줄을 풀어주는 수술은 수술 기술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친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수술인 것이 장점입니다. 주사 치료의 재발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약 3%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어서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손바닥을 1cm나 1.5cm 정도로 작게 절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간단한 수술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1.5cm든 1cm든 손바닥은 일단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실밥을 빼는 것은 2주지만 상처 때문에 통증이 오래 갈 수 있고 실밥을 뺐는데도 상처 자체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발률도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논문보다 실제로는 더 높아서 약 5%에서 1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활차를 절개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재발이 의외로 잘 되는 게 함정입니다. 활차인대가 감쪽같이 수술 후에 재건되어서 힘줄을 다시 붙잡고 방아쇠 증상이 재발됩니다. 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후 운이 나쁘면 몇 달 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피적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절개하지 않으려면 바늘이나 얇은 기구만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사 바늘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방아쇠 손가락을 위해서 개발된 이런 특수한 기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통과시켜서 활차를 실로 이렇게 당겨서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처럼 손끝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하는 의사도 있고 초음파를 보고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바늘 구멍만 남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경피적 수술은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기구를 이용하든 문제없이 합병증 없이 수술을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어려운 점과 한계점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비절개 수술 방법들의 공통적인 한계점 또는 단점은 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서 기술이 완전히 습득되지 않으면 절개하는 것보다 신경이나 힘줄, 혈관을 손상시킬 확률이 더 많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과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유착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서 오히려 절개 수술보다 결과가 안 좋거나 재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에서는 유착이 중요한데 그럼 유착이 뭘까요? 유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체 부분과 그 주변 조직이 늘어붙는 것을 말합니다. 유착이 중요한 점은 방아쇠 수술 후 재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든 힘줄염이든 뭔가 붓고 물이 고이고 통증이 있고 한 일이 있으면 유착이 거의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착은 또 뭔가 주사를 맞았거나 침을 맞았거나 심하게 지압을 했거나 병 자체가 심했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자체가 심해도 힘줄이 상하면서 주변 조직과 유착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심한 환자들은 어차피 유착을 이미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핵심 문제점인 활차가 힘줄을 잡고 있는 것만 단순히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착이 있는 경우에 주변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섬유성 조직들을 완전히 끊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아쇠 증상이 재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을 할 때는 주변 조직과 늘어붙은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서 재발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절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유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재발률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려면 유착을 방지해야 됩니다.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기 재활 운동과 유착 방지제, 도포, 약물의 복용을 시행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방지도 중요하지만 수술할 때 일단 기존의 유착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겠죠. 절개 수술을 할 때는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힘줄이나 활차 주변 조직이 유착되거나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끊어주거나 제거해주면 재발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하키나이프는 절개 수술이 아닌데 유착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착된 부분은 초음파에서도 MRI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유착에 관한 해결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방아쇠 손가락 환자를 치료했는데 대략 수천 건의 수술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유착을 하키나이프만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
저는 힘줄의 위치를 손의 느낌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힘줄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힘줄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잡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초음파를 보고도 많이 해봤는데 환자가 움직이고 힘줄이 움직여서 수술이 쉽지 않고 위험했습니다. 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힘줄 바로 옆은 신경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활차인대는 절개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강한 조직이어서 아무리 바늘이나 하키나이프지만 힘을 주어서 손이 당겨질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잘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움직이게 꼭 잡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분이 있는데 힘줄을 정확히 만져서 잡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초음파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초음파를 못 봐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키나이프 할 때 도움이 진짜로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에 초음파를 잘 보는 의사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시술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안전하다면 많은 의사들이 방아쇠 손가락을 간단히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손의 감각을 키우다 보니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키 나이프만으로 힘줄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느끼고 유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키나이프 수술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이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수술의 결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절개 수술이나 하키나이프 수술 후에 유착 재발의 빈도가 논문에 있는 것이 약 3%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절개 수술은 실제는 이거보다 높았고요. 저는 하키나이프 수술이 1% 미만까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수술도 하키나이프로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절개 수술 받았던 환자 중에 재발한 환자이거나 비절개 수술을 했는데 불완전하게 해결되어서 증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재발한 사람들은 절개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을 절개를 하지 않고 하키나이프로 해결이 거의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방아쇠 수술 유착에 관한 것을 해결하면서 마취에 관한 것도 혁명 같은 발전이 같이 동반해서 일어났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시술은 여태 부분 마취로만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절개하는 수술은 힘줄 자체를 수술하는 사람이 만져보고 당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절개 수술은 힘줄을 직접 수술자가 당겨볼 수 없기 때문에 힘줄과 관련된 손가락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면 환자가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것으로는 방아쇠 손가락이 해결되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움직이는 걸로는 힘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방아쇠 손가락의 하키나이프 시술은 전신 마취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취 주사가 많이 아프지만 부분 마취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안내를 해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서 절대로 부분 마취를 못한다는 몇 분만 전신 마취로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만 환자에게는 수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최대한 피하고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은 잘 되었고 재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나 수면을 원한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를 설득해서 안전한 부분 마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큰 발전이 찾아왔습니다.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 활차의 위아래
옆쪽까지 하키나이프로 만져서 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자의 도움 없이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자가 직접 힘줄을 움직여서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아픈 부분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도 수면이나 전신마취로 편안하게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없이 떨지 않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 중에 특히 여러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분마취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지어 8개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8개 수술하신 분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통증에 민감한 분이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공포감도 공포감이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수술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확 잡아 뺄 수가 있어서 부분마취로 할 때 제가 손을 꽉 잡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황장애가 있어도 수면이나 전신마취라면 환자가 움직여서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특이점이 온 것입니다. 안 움직이던 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잘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하키나이프를 수면으로 하려고 노리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그냥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꾸준히 오랜 세월 준비하고 공부했던 보답인 것 같습니다. 재발률을 논문보다 줄이고 유착의 해결과 수면으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원래 이 기구가 의도했던 것을 뛰어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몇 개월 동안 일을 쉴 수 있고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사실 아무 병원에서나 절개 수술해도 재발할 확률은 3% 언저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재발률이 약간 더 높고 통증을 막상 겪으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시간의 문제이지 절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체질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켈로이드성 피부이거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혈전 방지제를 드시고 있다면 비절개 시술을 더 권장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치료 및 수술 혹은 비절개 수술은 우리 병원이 단연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절개 시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주사바늘로 시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키나이프나 다른 기구로 수술합니다. 그 중에 하키나이프가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기구 중에는 제일 사용 빈도가 높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구의 사용량을 보면 대략 다른 병원의 사정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하키나이프의 판매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이 끝에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는데 날이 무뎌지면 수술이 원활치 않습니다. 하키나이프에서 좋은 날의 상태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날이 무뎌지면 수술이 잘 안 되어서 신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완전한 수술이 되고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의 날의 상태는 수술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하키나이프 구매량에 대해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만을 위해서 개발된 하키나이프는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아니지만 새로 개발된 비슷한 기구도 이 회사에서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아쇠 수술이 많다 보니 하키나이프의 날이 빨리 무뎌져서 수술이 원활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연히 누적 구매는 많게 되었죠. 그러자 회사에서 우리 병원에 문의가 왔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하키나이프를 반복해서 사느냔 말이죠. 다른 병원에서는 추가로 기구를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하키나이프에 묻어진 날을 다시 연마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하키나이프를 생산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날을 재연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날이 묻어지면 다른 병원에서는 새로 추가로 사느냐 물어봤더니, 하키나이프를 구매하는 의사들은 보통 한 개만 사고 추가로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은 보통 한 개씩만 납품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키나이프 기구가 병원에 한 개만 있고 연마도 하지 않고 구매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수술을 안 하고 있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활차인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병원은 누적으로 하키나이프를 약 30개 정도 구매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하키나이프 소모 개수는 간접적인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키나이프는 굉장히 민감한 기구이기 때문에 최적의 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날을 정밀하게 자주 연마해야 되겠죠. 이것을 회사에 맡기다가 회사에서 해주는 재연마 자체가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원래의 기구는 훌륭했지만 재연마 자체는 약간 투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깡시고 오래 살았었는데 칼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7살 때부터 칼 가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칼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칼에 관심도 많고 조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 아주 잘 갈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도 저는 잘 갈 수 있습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완벽한 기구의 준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수술을 잘 하려면, 특히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잘 하려면 하키나이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날이 이미 묻어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왜 기구가 중요한지 아직 모른다면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키나이프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준비 상태를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날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켰습니다. 전 처치, 수술 중 처치, 후 처치들이 빠짐없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시술을 하는 분이 있다면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제가 하키나이프 시술을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는지 내용을 들으신다면 더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정마다 의미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고 수술 받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달인이 되어가는 털보이사였습니다.